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횡보 기간이 꽤 지속되는 게 그동안의 흐름이었어요. 지금도 그냥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반감기 이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즌이 또 온다. 이번 비트코인은 단순히 반감기뿐만 아니라 금리나 ETF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사이클만큼 오른다고 하면은 50만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아,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통해 투자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 신민철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 13일 새벽 비트코인이 큰 변동폭을 보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장 전에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전체 헤드라인 CPI라고 그러죠. 전체 물가,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모두 예상치보다 소폭이지만 더 낮게 나왔어요. 근데 물가가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향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전망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7만 달러까지 찍었다가 그런데 이후에 오후에 들어서 FOMC가 끝이 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죠. 그런데 연준 의원들이 원래 올해에 총 3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난 6월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전망이 2차례도 아니고 한 차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만 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금리 전망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가격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보면 되겠죠.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안 된다면 비트코인의 악재일까요? 네, 악재라고 봐야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보다 훨씬 더 통화 정책, 그러니까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자산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금, 그 다음에 은, 비트코인과 같은 일명 상품 자산이죠. 이런 상품 자산들은 어떤 그 근본적인 다른 현금 흐름 같은 특정 가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또는 가치 저장이라고 하죠. 이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통화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한 유동성이 하루 동안에 CPI가 발표됐을 때 앞으로 더 많이 풀릴 것이다. 금리 전망치가 인하됐다가 FOMC가 끝나고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가격이 요동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데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일단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 자체가 사실 위험 자산에게는 유리한 이벤트고요. 역대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증시든 암호화폐든 다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정권들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좀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을 많이 풀죠. 돈을 많이 푸는 그런 정책 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많이 오르는 건데, 또 이번 선거는 좀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이제 집권당인 바이든 측은 약간 반암호화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 측은 현재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섰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측에 좀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이슈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산의 가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몇 개월 또는 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사이클이 내년까지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올해 말에 있을 대선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선 트럼프 쪽이 당선이 되는 게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지난 3월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제쯤 다시 크게 상승할까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원래 비트코인은 사이클의 그런 흐름에 있어서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횡보 기간이 꽤 지속되는 게 기본적인 그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거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반감기 전에 기대감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반감기는 그 자체로 단기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소는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거래소에 있는 이미 있는 재고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재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었다고 바로 공급 쇼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소는 아닌데 보통 그 이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를 전후해서 어느 정도 뉴스에 팔아라.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하면서 가격이 횡보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반감기 직후에는 채굴자들이 좀 많이 팝니다. 얼마 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다시 넘었을 때 채굴자들의 판매량이 2달 내 최고치였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채굴자들이 반감기를 지나면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그냥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격이 그대로라는 전제하에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면 수입이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라고 하는 것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모아뒀던 비트코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채굴 회사인 마라톤 디지털의 경우에는 한 1만 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데 운영 자금은 필요해서 많이 내다 팝니다. 그러면서 채굴자들이 반감기 이후에 많이 팔아요. 그런 영향들이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반감기를 전후해서 한 거의 반년 정도는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횡보 기간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냥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반감기 이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즌이 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현재 이미 반감기 이후에 2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라고 해봐야 뭐 빠르면 한두 달, 느려도 한 두세 달 이내에는 이제 슬금슬금 공급 충격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한 번도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가 굉장히 좋죠. 항상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를 때보다 지금처럼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하기 더 좋은 적기예요. 그래서 한 2월, 3월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도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한 번에 올인해서 사지 말고 반드시 분할 매수로 수개월에 걸쳐서 나눠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대부분 그렇게 오르고 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다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거치는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다시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조용한 때가 매수를 하고 모아가기에는 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이 풀린다는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마운트 곡스 악재는 사실 10년 묵은 악재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대단한 악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약 14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게 올해 한 10월까지 반년간에 걸쳐서 이제 분할로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채권자들은 비트코인을 이미 10년 이전에 투자를 했던 굉장히 선구적인 투자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꿰고 있을 거고 이제 사이클이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접어들려는 이 타이밍에 그거를 받자마자 전액 매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렵죠. 한 절반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고 할 때 한 7만 개 정도가 반년간에 걸쳐서 이제 분할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지금 하루 거래량이 50에서 7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7만 개라고 해봐야 하루 거래량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심지어 반년간에 걸쳐서 분할로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유동성에 녹아서 소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예전과 같은 변동폭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모든 자산은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수록 점점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직도 시가총액이 뭐 1조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클 여지는 있고요. 다만 이거는 자산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란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까지는 아직도 작은 자산이고 이제 막 현물 ETF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 변동폭과 그 다음에 수익 가능 폭은 줄어들 수 있겠죠. 지난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됐는데 비트코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 규모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자금의 많이 쳐줘봐야 한 10%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잘 돼서 이더리움도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더리움이 오르면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둘 다 오르는 정말 암호화폐 불장이 올 수가 있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외부에 있는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더리움 ETF 흥행이 잘 된다면 비트코인의 뭐 경쟁 상대가 돼서 해를 끼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시장 전체를 더 키우는 그래서 암호화폐 불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번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패턴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패턴이 바뀐 가능성도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사이클이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내년 초 정도에 끝나는 그런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또 당분간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횡보가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원래 사이클의 속도로 지금 거의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적었던 것처럼 내년까지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이번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그 산업의 한 가지 상승 사이클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될 때 일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그런 내생적인 펀더멘털적 변화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 사이클 상승장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외부적인 요소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 1월에 승인된 현물 ETF로 인해서 그동안 거의 90%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의 경우에는 보통 반감기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반감기 이전에 이미 금리가 제로 금리에 도달한 그러니까 반감기 전과 후에 금리 변화가 없는 그런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조여져 있다가 풀어질 때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최고치죠. 여기서부터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9월 또는 11월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죠. 제대로 맞물리는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은 단순히 반감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ETF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뭐 어디까지 갈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증시와는 다르게 현금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EPS 같은 거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의 끝물에서는 어마어마한 거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이클이 끝나고 또 폭락이 오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광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건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추측은 어려웠는데 다만 이제 과거 사이클들의 예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한 8배 정도가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다 보니까 비록 시가총액이 더 커져서 변동폭이 예전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익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난 사이클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저는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반감기 때 가격이 64,000달러였으니까 그거의 8배라고 하면은 거의 50만 달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최고치로 보는 거고, 그래서 최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난 사이클만큼 오른다고 하면은 50만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특성상 하락은 필연적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 투자 타이밍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배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자산이죠. 근데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이니까 이 사이클과 중장기 자산을 보유하는 그 사이클 기간이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장기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한 금액이면은 사이클이 끝날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왜냐면 다음 사이클의 정점은 4년 후에나 있으니까. 반면 내가 5년 이상, 10년 또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완전한 잉여 자산, 그러니까 초장기 자산으로서 투자를 한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사이클이 끝난다 하더라도 향후 추가적으로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지속적으로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물량은 놔둬도 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1억이 전부 초장기 자산으로 투자한 것도 아닐 거고 또 전부 중장기 자산으로 투자한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7천만 원 정도는 중장기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한 거고 3천만 원 정도는 초장기로 보고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한 70% 정도는 사이클이 끝날 때 정리를 하고 남은 30%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응할 건 없어요. 본인의 기본적으로 원래 정해놨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눈으로 보면서 대응하려고 하면 이제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식 투자가 되죠. 그렇게 하면 투자는 항상 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짜놓고 있어야 되겠죠.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각자의 성향, 그 다음에 투자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의 성향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4년 사이클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너무 많이 투자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중도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비중이 뭐 최대 한 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비트코인 비중이 50%보다 아래여야겠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과 금은 실제로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고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에서 15조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의 95% 이상, 지금 한 96에서 7% 정도가 구매력 저장 수단,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한 5% 이내가 공업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식품용, 사치품용 등의 그런 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인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그 5%의 다른 목적조차도 없죠. 그냥 100% 완전히 구매력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금은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이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물리적 자산보다는 디지털 자산이 압도적으로 이점이 많죠. 네, 보관할 필요도 없고 지구 반대편으로 바로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품 가품의 판정도 필요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금보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 자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이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 금의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일이 뭐 단기간 내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 빨라도 다음 사이클이나 아니면 그 다음 또는 그 다음 사이클 정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이란 분쟁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를 넘은 금의 한 12분의 1 수준이죠. 의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금성이 금보다 훨씬 좋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한 것이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시가총액이 한 2배, 3배가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아마 금보다 변동성이 많이 심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은 팔기가 어렵고 비트코인은 팔기가 훨씬 쉽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만약에 같은 시가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쪽이 변동성이 더 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이 자산이 보수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고요. 이 자산의 특질 자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은 구매력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특성이 중요한 거죠. 비트코인을 서울 부동산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모든 자산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공급과 수요의 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온 것도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현재 기관들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보통 희귀한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그냥 지금 상태만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자산들보다도 가장 공급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를 지나면서 이미 금보다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4년 후에 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4년 후에는 공급량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급량이 앞으로도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더욱더 희소한 자산이 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온다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1분기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들어온 기관들의 총 자금이 전체 ETF 유입 자금의 한 18%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관들은 20%도 채 들어오지 않은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고 부르는 대형 기관들 운용 자산이 뭐 수천억에서 1조 달러 이상 되는 대형 자산들의 진입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막 진입이 되긴 했는데 그들의 운용 자산의 뭐 한 0.01% 수준의 그런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대형 기관들, 그 다음에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투자가 가능해지면 그 자산에 대한 우선 자산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내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객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SEC에게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겠다는 승인도 받아야 되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뭐 2개 분기 또는 3개 분기 이상 시간이 걸리고 또 그 편입을 할 때도 한순간에 그 편입을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할당량을 늘려가면서 수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 할당을 합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올해 말 정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의 경우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8년 동안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왔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수년간에 걸쳐서 기관 자금이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에도 세금 걷겠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세금은 사실 지금 국내에만 없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세금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지겠죠. 왜냐면 이 프리미엄에 세금이 없다는 그 장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10년 후 암호화폐 생태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현물 ETF 진입을 통해서 기관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면서 전통 금융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 금융과 외떨어져 있는 그런 섬 같은 존재였는데 그 섬 같은 존재에 이제 다리를 연결하고 본격적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자산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가치를 전통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대가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돈이 이동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봉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 굉장히 큰 혁신적인 자금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고 10년 후쯤에는 그 자금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막 시작된 지금과 같은 시기가 굉장히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제가 쓸 때 기본적으로 전제한 게 초보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얘기는 많이 줄였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 건지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사이클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개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큰 변동폭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변동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회이기도 하죠. 왜냐면 금과 같이 변동성이 없는 자산은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벌 기회도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기 자산이고 앞으로 더 큰 수익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이해한 상태로 투자를 한다면은 그만큼 수익의 기회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투자하기 정말 최고의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껏해야 뭐 1년 좀 넘게 남은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꼭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이 기회를 많은 분들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음.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 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이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음.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요런 음.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